우리나라가 부동산이 네. 다른 나라와 다른 게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제도들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중심은 네. 오늘은 좀 조곤조곤 얘기하려고. 근데 안 되실 것 같은데? 조곤조곤 말씀하시다가 또 텐션 막 올라오실 것 같은데? 스타일이 그게 안 되더라고. 업종에서 계속 설득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도 약간 이게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말투나 이런 게 설득시키는 멘트. 약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막 답답해하면서 목소리 더 커지고. 근데 왜 설득을 시켜야 되나? 어떤? 제가 분양 일을 했었거든요. 분양. 네, 거의 이제 사기꾼이라고 이제 여기고 있는 분양을 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항상 이 벽을 딱 쳐놓고 있어요. 마음의 벽을. 사기 쳐봐라. 내가 들어주나. 이제 이런 자세로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허물어뜨리고 이제 계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이제 거의 모든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분양은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사도록 하고 네. 좋다라고 해야 되고 올라간다라고 그렇죠. 해야 하는 네, 그렇죠.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다 좋다고 하셨을 거고. 아니요. 네? 제가 한참 일할 때는 예. 그 2013년, 14년, 15년 때가 네. 이제 가장 제가 열심히 일할 때거든요. 14년까지 안 좋았고 15년부터 약간 턴을 15년까지도 안 팔렸어요. 아, 그래요? 15년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좀 다른데 저희가 들어가는 분양 현장은 네. 그동안에 안 팔렸던 거. 그동안에 아. 안 팔. 혹시 이제 두산 이브더 제니스나 이런 거 아세요? 탄현에, 브랜드. 일산에. 일산 쪽에 예. 그 탄현역 근처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다 팔렸거든요. 그게 그래요? 2009년도에 분양했는데 미분양이 나가지고 안 팔리고 있다가 작년에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이해를 못 해요. 그 역 가까이 있어서 예. 괜찮아 보이는데. 브랜드도 괜찮고 예. 다 좋은데 예. 제가 분양하면서 느낀 거는 왜 이런 거를 안 사지? 이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안 팔리고 있던 거는 안 팔려요. 악성 미분양이었고. 네. 근데 그게 그러면 가격이나 이런 거는 어땠던 거예요? 가격도 굉장히 비쌌으니까 이제 안 팔렸죠. 분양가가. 네. 근데 할인을 들어가서 그죠. 주변보다는 싼데 네. 사실 비슷한 급으로 비교를 해보면 월등하게 싼데 안 팔려. 그거는 이제 고예니까 그걸 네. 너무 구체적으로 좀.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15년, 16년, 17년까지 네. 그러니까 용인도 성복의 힐스테이 자이 이런 네, 것들이 네, 굉장히 네. 오랫동안 안 팔렸고 그러니까 미분양이 난 거는 정말 오랫동안 안 팔려요. 근데 그거를 분양시키는 일을 하셨던 거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손님은 와서 보는데 네. 마음의 벽을. 상담을 하고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두산 이브더 제니스를 팔 때 그 분양하러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못 팔았어요. 너무 비싸다 생각해가지고. 네네네. 제가 이거를 이제 이거 비싼 걸 깨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두산 이브더 제니스라는 아파트를 검색을 쭉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대구하고 부산에 있잖아요. 네. 가장 비싼 아파트. 네네네. 얘네들의 과거를 또 이제 캐봤죠.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미분양 났던 거예요. 비싸다고. 네네네. 비싸다고. 부산은 심지어 자살도 했어요. 분양자가. 가격이 미분양이 나고 막 가격이 분양 한 800에서 900 정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돼버리고 하니까. 이제 원분양가가 평당 800만 원, 9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 비쌌어요. 2000 그게 9년? 거의 그 전 조금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평당 거의 3천 가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비싸서 안 팔렸고 미분양 나서 이제 자살한 뉴스 기사까지 있는 거죠. 또 그럼 또 단지 분위기 흉흉해지고. 그래서 그런 기사를 다 프린트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다라는 걸 일단 검증을 하는 거야. 일단은 지금도 얘가 비싸서 미분양이 났고 부산도 미분양이 났다. 뉴스도 보여주는 거죠. 비슷해요. 완전히.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다 팔렸었거든. 다 팔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얼마일 것 같냐 모르는 채 물어보죠. 이거를 이제 안 좋았던 상황만 보여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의
막 이제 머리를 짜내서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답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얼마일 것 같냐 해가지고 현재 실거래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보면 또 네, 그때 당시에가 한 1,500 정도?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상황. 이런 걸 보여주면서 자, 이런 게 이제 미분양 나지만 나중에 다 팔리고 나면 그쵸, 이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들 돼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기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까지도 다 이제 같이 분석을 하셔서 아마 설득을 하셨을 텐데 저는 그 이현철 소장님 사무소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아파트 연구소도 아니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라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에 정확하게 진짜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사람들한테 제대로 좀 알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클이라고 하면 기간 중심으로 이제 알고 있죠. 그렇죠. 어떤 뭐 주기. 그렇죠. 몇 년에 한 번? 뭐 이런 거. 이제 이번 사이클이 오기 전까지는 사이클을 10년 주기설로 사람들이 이제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비슷하게 10년 주기설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기간 중심으로 2번의 반복 현상이 이제 10년 주기로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사이클은 10년 주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2018년에 하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이클론자 중에 많았어요. 그랬다가 그분들이 좀 약간 안 좋아지신. 그렇죠. 근데 그때가 또 신기하게 하락을 뒷받침하는 요인들이 많았어요. 혹시 그때 소장님은 어떤 쪽으로? 저는 이제 그때 폭등, 이 책에 보면 머릿말에 2018년에 나온 책이니까. 네, 2018년 1월 달에 나왔는데 제가 이 머릿말에다가 이제 책을 다 쓰고 지금 폭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근데 그러면 뭐 짧은 시간에 뭐 다 이야기해 주시긴 좀 힘드시겠지만 아파트 사이클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다른 나라와 다른 게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제일 아파트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제도들이 있어요. 새로운 제도? 그게 뭐냐면 전세? 그렇죠.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세고 하나는 선분양이.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이 2가지 요인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다행히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할 때 분양 시장에서 이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분양 시장이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저는 진짜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 중에 거의 유일하게 분양 시장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제 사이클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뭔가를 계속 분석을 해서 4가지를 잡아냈어요. 4가지. 4가지?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중심은 사람의 심리. 사람이 거주를 해결을 할 때 사실 매매로 할 수도 있고 임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택이란 말이죠. 근데 어떨 때는 어떤 분위기가 되면 사람들이 임대를 거부하고 매매로만 막 가요. 그리고 어떨 때가 되면 매매를 거부하고 임대로만 막 가요. 그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의 다 그 분위기가 이렇게 휩쓸리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인구 1명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매매 수요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의해서 매매로 갈 수도 있고 임대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시장이 또 분리되어 있잖아요. 매매 시장 따로 있고 임대 시장 따로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대체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얘가 임대 시장이 매매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반대로 매매 시장이 임대 시장을 견인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역할이 달라지거든요. 영향력도 달라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심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구나.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한번 쫙 모이면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상승장 때 보이면 사람들이 정말 거의 좀 속된 말로 거의 미치다시피 호모 현상 막 이렇게
거의 막 안 사면 죽을 것처럼 막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네네네. 이게 평소 그 전에 한 2012년, 13년, 14년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죽어도 집을 안 산다. 그렇죠. 예. 네. 이런 뉴스가 거의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예, 이런 현상들을 가수요도 만들어내고 막 그렇죠. 여기에 이제 가수요, 공포 수요, 예, 뭐 이제 투기 수요 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심리 그렇죠. 꼽아주신 거고. 그래서 이 심리에 이제 큰 흐름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심리를 연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네. 2012년, 13년 이때쯤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닥이잖아요. 이제 네. 가장 바닥. 시장에서 가장 최저점에서 어떤 원리로 의해서 상승할까? 분명히 심리로 움직이면 사람들이 심리가 모여야 되는데 네. 사람들의 심리는 집을 안 사는 방향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렇죠. 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주식을 예를 들자면 바닥권에서 올라가려면 네. 거래량이 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세력이든 개미들이 됐든 항상 거래량은 가격에 뭐 선행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고. 거래량이 터져야 이제 매집이 되고 그로 네네네. 인해서 쫙 올라가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매물을 다 소화해야만 올라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부동산도 그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접목을 하려고 지켜보고 있었죠.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네. 2012년, 13년 이때쯤 매물이 정말 많이 나와 있었고 미분양도 많았고. 예,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런 현장에 있었고 네. 손님들을 예,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영업을 통해서 불러와서 상담을 하고 네. 하는데 집을 안 사요. 보기만 하고. 네,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루는 거죠. 지금 굳이 내가 살 필요 없다. 예, 더 떨어지면 얘기해. 1억 더 할인하면 얘기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갔단 말이죠. 네네네. 분명히 사야 올라가는데 네. 이때쯤은 저도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자신감이 막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네. 매매 시장에서 슬금슬금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진짜 누군가가 사서 올라가는지를 봤는데 거래량이 터지질 않아요. 네네네. 그리고 매물들은 계속 많이 있어요. 네. 뭐 네이버 매물이나 뭐 네. 이런 데 봐도 매물들은 엄청 많고 부동산을 가봐도 부동산은 손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예, 매물이 많고 매물은 엄청 많아서 손님 좀 제발 데리고 와라.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얘기만 하는 상황인데 네. 올라가는 거예요. 슬금슬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가 한 13년? 그렇죠. 13년, 4년부터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계속 거래량도 그게 늘지도 않고 거래량이 사실 좀 늘어도 그게 어디에 국한됐었냐면 그 악성 미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팔리긴 했어요. 근데 좀 싸게 나올 때. 네. 할인도 막 30%, 예, 40% 하고 좀 심한 거는 70%까지 할인한 게 있었어요. 70%요? 네. 뭐 한때 뭐 타워팰리스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할인해서 팔았으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팔았던 게 이제 팔리기 시작하죠. 근데 얘네들은 팔려봤자 가격이 올라가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분양가는 고정이니까. 네. 팔린다라고 해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매매 시장에서는 아직도 매물이 많고 네, 경매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데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이제 사실은 많은 가설을 대입을 해봤었어요. 네네네. 뭐 복부인도 들여가보고 해봤는데 결국에는 가설을 다 대입해봤자 뭐가 결론으로 나와야 되냐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량으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그건 안 나타나요. 거래량은 안 나타나는 거죠. 그걸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알게 된 게 전세에 밀려 올라가는 거라. 그래서 두 번째가 전세. 그렇죠.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제가 전세에 의해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이걸 뭐 일종의 이론화한 게 이제 이 첫 번째 책이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전세가에 밀려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그 얘기는 지금 많이들 하잖아요. 예. 일반인들도 뭐 상식적으로 지금은 알고 굉장히 있고. 쉽게 했는데 이 책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전세 난이 벌어졌을 때도 전세가에 밀려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하나가 정책. 네. 이러고 세 가지를 꼽으시더라고요. 네 가지. 심리, 전세, 정책. 또 하나가 어떤 분양. 분양. 네. 분양 시장. 네. 분양 시장은 이제 언제 영향을 사실 많이 주냐면 네. 이제 상승장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분양 시장이 난리가 나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분양 시장과 갭 투자, 예. 갭 투자가 이 시너지 작용을 하면서 어. 시장이 이제 점점 투기 시장으로 변해요. 갭 투자와 분양 시장이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게 레버러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본력이 적은 사람들도 쉽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전세가 있으니. 예, 갭 투자 같은 경우 그 당시에 2015년, 16년 그 당시에는 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서울도 뭐 5천만 원. 네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천에 예. 예, 그 아파트들을 5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어. 이게 12억을 벌어버린 거죠.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때 제 주변에도 아파트 뭐 한 3천만 원씩 끼고 몇 개씩 사놓은 사람들이 네, 네. 나중에 뭐 엄청난 또 부자가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갭 투자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네, 있는데 네. 분양도 똑같았어요. 그렇죠. 분양권도 사실 계약금 10%만 주면 네. 지금은 이제 규제가 있으니까 안 이제 되는데. 쉽진 않는데 네. 그 당시에는 계약금 10%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10% 오히려 갭 투자보다 돈이 덜 들어가는. 초반에는. 예. 그리고 그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 주식처럼 생각하면서 뛰어들기가 좋은 상품인 거예요. 정말 그냥 프리미엄만 가지고 그냥 그렇죠. 들어갈 수 예, 있으니까. 프리미엄만 노리는 투자자들이 엄청 뛰어드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시너지 작용을 내면서 상승을 가파르게 만들어내요. 좋습니다. 그래서 심리, 전세, 정책, 분양시장. 네. 근데 요거를 놓고 보면 이제 네. 현재 이야기를 해보죠. 예, 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뭔가 정체기에 와 있다라는 거 이제 많이들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거래 자체도 잘 안 되고, 네. 뭐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이제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공약을 바탕 우리가 추정은 할 수가 있겠고, 네. 그러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태와 심리는 어떻다고 보시고, 네. 요게 가리키는 약간의 방향이라는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렇죠. 어떻게 분석하시죠? 지금 심리 상태는 일단 매수자와 매도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네. 매도자들은 아직까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어요. 매도자들. 네. 그래서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음. 뭐라고 할까? 약간의 불씨만 있으면 네, 네. 바로 그냥 타오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전에 예, 예. 대선 전에는 거의 좀 약간 많이 위축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급매물도 좀 나오고 예, 심리가 조금 이제 호가도 좀 낮추고 이랬는데 대선 상황이 되면서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네.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집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내놨던 거 걷어들이고. 그죠. 걷어들이고 호가 지금 높이고. 호가 높이고 예, 이런 심리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매수자들은 좀 달라요. 매수자들은 작년이 이제 말쯤부터 서서히 이 매수 심리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금 네. 딱 봐도 예. 근데 그 꺾이는 이유가 있어요. 꺾이는 이유 예, 그냥 꺾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계기가 있습니다. 그냥 너무 비싸다 이제는. 그냥 비싼 게 아니고 이제 비교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교. 항상 예, 비교를 예, 하면서 예, 비싸다, 싸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비교치가 뭐냐면 실거래가와 호가 갭이에요. 항상 집 가진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으면 실거래가보다 호가 갭을 올리거든요. 그렇죠. 집을 팔 때. 네. 근데 그걸 다 신기하게 누가 담합하지 않아도 그 집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형성이 되죠. 이렇게. 똑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장 최근 거래가랑 네. 나와 있는 호가랑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호가를 올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승장에서 갑자기 올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상승장, 예를 들면 상승장이 시작할 때 한참 뭐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쭉 상승해 왔잖아요. 네네네. 그럼 한 2017년쯤에 호가 갭은, 실거래가와 그 호가 갭은 많아야 5천만 원 아래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 상대적으로 촘촘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2천만 원짜리가 먼저 계약이 되면 그 다음에 3천만 원짜리 계약되고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는.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요거부터 거래시켜주고 그 다음에 네네. 이렇게 탭탭탭탭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분다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할 때는 이게 지역순환처럼 이게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파트별로 바람이 불어서 수요자들이 여기 몰려서 이렇게 거래가 되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거래되는 형상을 보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가가 2천만 원, 3천만 원 올렸던 게 팔리잖아요. 네네. 그럼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호가를 확 올려버려요. 네네네. 한 5천만 원 정도. 네. 그러면 갭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네. 그럼 수요자들이 부담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생기니까 이 아파트 사는 거를 멈춰버려요. 멈추고 호가 갭이 적은 아파트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순환 장세가 생기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네네네. 동별로 네네네. 막 강남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올랐던 데들이 호가 갭이 확 올려놨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사러 오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호가 갭을 낮추지 않아요. 버티는 거죠.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그럼 일정 기간 버티고 있으면 한 바퀴 쭉 돌고 와서 다시 일로 와요. 그리고 그걸 또 사기 시작합니다. 호가 갭이 멀어진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만 놓고 호가 갭이 멀지만 네. 딴 데 올라간 거 따져보면 여기 호가는 상대적으로 이제 낮아지게. 없어 보이니까. 예. 아하. 그런 식이 되면서 돌고 돌아서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집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얼마로 올리냐? 1억 정도 올리는 거죠. 그럼 1억 올리면 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또 딴 데로 가요. 그게 이제 한계에 이르르는 게 뭐냐면, 실거래가와 호가 갭이 이제 그 범위가 굉장히 커졌을 때, 네. 이제는 매수자들이 이제 쫓아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를 지금인가요? 들면,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 갭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여기에 이제 많은 조건들이 가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 매수자들의 이제 여력을 떨어뜨린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매수자들의 여력. 네. 그게 바로 정책의 효과예요. 대출 규제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전에 이미 막 그 한 30번에 가까운 그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정책들의 주요 목표는 뭐냐면 매수자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대 심리를 꺾어버리는 거.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DSR이라든지 맞아. 아니면 뭐 양도세 중과라든지,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매도자의 매물 잠기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매수자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 중과를 때리잖아요. 네. 그럼 다주택자들은 이제 팔고 나서 또 사거든요. 근데 네네네. 예, 근데 팔지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잠겨버리고. 예. 그러니까 매수를 떨어뜨린 효과도 있어요. 매도만 유지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럼 매수와 매도 효과가 동시에 작용을 해요. 네, 반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일종의 반작용인 거죠. 네네네네. 양도세 중과를 때리니까 매수자들은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매도자도 줄어버린 거죠. 그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효과가 어떤 게 더 컸냐? 상승장에서는 매도자의 매물 줄어드는 효과가 더 컸던 거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은 안 사지만 무주택자들은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급이 줄어드는, 수요는 여전한데 그렇죠.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니 가격은 계속 강세고. 더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낼 때 정책자들이 이런 거를 좀 냉정하게 따져서 이게 효과가 많은 쪽이 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매수를 줄이는 효과가 더 클 것 같으면 써도 되는데, 이런 게 클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이제 정책의 그런 실패가 거죠. 나왔던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매도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가격은 뛰었어요. 그죠. 근데
그 이면을 보면 네. 매수자를 줄여주는 효과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 대출 규제라든지 레버리지 못 쓰게 다주택자들은 하고. 지금 수요자들이 없단 말이죠. 네네네네. 그럼 이제 무주택자들 위주로 이제 수요자가 형성이 됐는데 네. 무주택자들이 거의 2000년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네. 대량 거래가 일어나요. 그때. 예. 그러면서 매수자들이 대량 이제 사들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수요가 끝난 거죠. 예, 이 사람들이 또 사면 다주택자가 되니까 예,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 사람들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근데 신기한 거는